새벽 5시 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좁은 골목길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바로 박정옥, 올해 73이었습니다. 정옥은 49년째 같은 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옥 미용실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열쇠를 돌리는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떨렸지만 정옥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 언니 벌써 왔어?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정혜숙이었습니다. 75의 혜숙은 이 동네에서 35년을 산 터줏대감이었죠. 정옥보다 2살 위였지만 둘은 서로를 언니라 부르며 지냈어요. 그럼 손님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 정옥은 능숙하게 가운을 펼쳐 혜숙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손이 자꾸 헛나갔죠. 가운 끈을 묶으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그냥. 아침에 좀 추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정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아직도 가방 속에 들어 있었죠. 경도인지장의 소견. 주기적인 관찰 필요.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박정옥 씨. 하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정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언니 요새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혜숙이 거울 너머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70 넘었는데 뭐.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뭐. 혜숙의 말에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정옥은 요즘 감사보단 불안이 더 컸어요. 혼자 사는 게 두렵진 않았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게 무서웠죠. 파마향 냄새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타이머를 맞추고 습관처럼 라디오를 틀었어요. 아침 9시 뉴스가 흘러나왔죠. 최근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정옥은 라디오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런 거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가족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박진우는 45,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이서진은 금융회사 출신이었으니까요. 언니, 며느리는 요새 어때? 잘 지내? 혜숙의 질문에 정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바쁘니까 자주 못 보지만. 사실 정옥은 며느리 서진을 1년에 명절 때나 겨우 2~3번 봤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둘 사이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서진은 늘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미용실 문이 열렸어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서진이었어요. 42의 서진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진우는? 진우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오늘 반찬했거든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정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죠. 게다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요. 아이고, 그럴 거 뭐 있어. 돈만 쓰고. 에이, 뭘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좀 챙겨드려야죠.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며느리의 미소가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제가 모시게 해주세요. 서진은 정옥의 말을 가로막고 미용실 정리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7시, 둘은 함께 정옥의 집으로 향했어요.
정옥이 사는 곳은 미용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빌라 2층이었습니다. 38평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정옥에겐 4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죠. 어머니, 집이 좀 오래됐네요. 수리 좀 하셔야겠어요. 서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근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 어머니, 혹시 집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어요. 응, 그야 내 명의지. 왜? 아, 그냥요. 요새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서진은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명절 때도 대충 인사만 하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와서 저녁까지 차려준다고요? 어머니, 밥 다 됐어요. 드세요. 식탁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 놓였습니다. 정옥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은 무슨? 아, 들었어요. 진우한테. 어머니가 요새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정옥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우가 서진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요양원? 내가 왜 거길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하기도 편하실 텐데. 작은 데라니? 여긴 내가 41년 산 집이야. 어딜 옮겨?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 때문에. 그 순간 정옥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를요. 재산 관리? 정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어요. 네, 어머니. 요즘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집이랑 미용실 건물이 다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만 억 단위로 나갈 거예요. 억 단위? 정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미용실은 15평짜리 작은 가게였고 집도 그냥 평범한 빌라였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이 동네 집값 보셨어요? 요새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평당 4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38평이면 거의 15억은 되는 거죠. 미용실 건물까지 합치면 20억은 넘을 거예요. 서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시세 그래프가 떴죠. 빨간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20억이라고?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 그렇게 비싼 줄 처음 알았어요. 41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집이었거든요. 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면 증여세가 훨씬 적게 나와요.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 7억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7억 원? 정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7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진우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세금만 10억 가까이 낼 수도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뭔가 찜찜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데 명의를 넘긴다는 게 어머니 명의만 넘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실 수 있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죠. 세금 아끼려고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옥은 그 두꺼운 서류를 보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 증여세 계산서예요. 지금 하시면 3억이면 되는데 나중에 하시면 10억 넘게 나와요. 태블릿 화면엔 복잡한 표가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안경을 꺼내 썼지만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최근 들어 작은 글씨 읽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서진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니, 이달 말까지 해야 해요. 다음 달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세금이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안 하시면 2억 원은 더 손해보세요. 서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그걸 느꼈지만 며느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금융회사에서 15년 일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진우도 찬성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동의했다고요? 그럼 자기만 모르는 사이에 다 결정된 건가요? 진우가 그랬어? 네, 어머니. 진우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서진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만 정옥은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편이에요. 세금 아껴서 나중에 어머니 병원비도 쓰고 좋은 데 모시고 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세금을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동의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돼?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았고 전문 용어 투성이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증여 계약서예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을 저희한테 증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세금 절약용이에요. 서진은 펜을 정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옥은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죠. 세금을 7억 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도 찬성했다잖아.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진이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이 찍혔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진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서진은 재빨리 집을 나갔습니다. 정옥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그릇엔 식은 된장찌개가 그대로였죠.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애써 생각을 지웠어요.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할 리 없잖아요. 금융 전문가고 아들도 찬성했으니까요. 이틀 뒤 미용실에서 정옥은 평소처럼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해숙이 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해숙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데? 언니 집 말이야.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뭐? 정옥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내가 어제 부동산 지나가다가 봤어. 언니네 빌라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 매매가 16억 5천만 원이라고 써 있던데. 정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팔겠다고 한 적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주인이 매물로 내놨대. 명의자가 이서진 씨라고 하더라고. 이서진? 우리 며느리? 정옥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느리 명의로 집이 바뀌었다고요? 언니, 혹시 진명에 넘긴 거야? 해숙의 질문에 정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틀 전 서진이 가져온 서류가 떠올랐죠. 증여 계약서라고 했던 그 서류요. 설마
그게 명의 이전 서류였던 거야? 정옥은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혜수가 미안한데 오늘 일찍 문 닫아야겠어. 언니, 어디가? 구청 가봐야겠어. 등기부등본 떼러. 정옥은 미용실 셔터를 내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15분 만에 구청에 도착했죠.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서류를 받아든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이서진. 등기일 2025년 10월 20일.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진이 집에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 그날이었죠. 정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민원실 직원이 놀라서 달려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내 집이 사라졌어.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41년을 산 집이, 자기 손으로 일궈온 집이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 집이 서진이 명의로 바뀐 거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5초.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야, 대답 좀 해봐. 엄마, 그게.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옥은 그 순간 알았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걸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너희 둘이 짜고 한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서진이가 엄마 위해서 한 거예요. 세금 절약하려고. 세금 절약? 내 집을 팔아치우려고 매물로 내놓은 게 세금 절약이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가서 설명. 오지 마. 이제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서럽고 분하고 억울했죠. 며느리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까지 한패였다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서진의 그 완벽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49년 동안 손님들 머리를 만지며 번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선 싸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정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눈을 뜬 거였죠. 천장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고소해야 하나? 아들한테 다시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오전 8시 정옥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받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언니, 혜숙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봐. 요즘 이런 사기가 진짜 많대. 혜숙이 펼쳐 보인 신문 기사에는 가족 사칭 부동산 사기 급증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사기 피해액이 3,200억 원이 넘는데 특히 노인분들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정옥은 신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기사 속 사례들이 자기 이야기 같았어요. 세금 절약을 명분으로 명의를 넘겼다가 집을 빼앗긴 할머니, 요양원 비용 마련한다며 통장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잃은 할아버지. 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조치라니. 뭘 어떻게 해? 정옥은 막막했습니다. 법인이 뭐니 하는 건 평생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퇴직한 공무원인데 법률 상담 좀 해줘. 혜숙은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정옥은 그 종이를 꼭 쥐었어요. 오후 2시 정옥은 해숙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맡은 사람은 남철수 78살의 전직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철수는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찾아온 것,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집이 매물로 나온 것까지요. 남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며느리분이 증여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해요. 명의 이전이 무효라는 걸 법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내용 증명이요? 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법적 문서예요. 이걸 보내면 며느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요. 남철수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챙겨두세요. 나중에 재판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재판까지 가야 하나요? 아마도요. 며느리분이 순순히 집을 돌려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이라니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니요. 복지관을 나선 정옥은 해숙과 함께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해숙이 말했어요. 언니 힘들지? 근데 이거 끝까지 가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래. 알아. 근데 무섭더라. 법원이니 재판이니 하는 얘기 들으니까. 언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철수 씨도 도와주신다고 했고. 해숙의 말에 정옥은 조금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남철수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어려웠지만 철수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쓰세요. 2025년 10월 20일자 부동산 명의이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렇게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며느리 서진 앞으로요. 사흘 뒤 정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엄마 무슨 짓이에요? 서진이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보냈어. 내 집을 되찾으려고. 엄마,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러세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팔아치우려고 매물로 내놓은 게 나를 위한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관리해 드리려고. 관리?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하는 게 관리야? 엄마는 이해 못 하시니까요.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우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엄마가 우리 말 안 들으시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애정이 아니라 짜증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는 이해 못 하시니까요. 그 말이 가장 아팠죠.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걸까? 아니면 쟤들이 날 무시하는 걸까? 일주일 뒤 정옥은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 자기 사연을 올렸습니다. 해숙의 제안이었어요. 언니, 요즘은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한번 올려봐. 정옥은 컴퓨터를 잘 못 다뤘지만 해숙의 도움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며느리에게 집을 빼앗긴 73 할머니의 하소연이었어요. 글을 올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100개, 30분 만에 500개. 대부분은 정옥을 응원하는 댓글이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이런 며느리는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할 말 있을 거예요. 한쪽 말만 듣지 마세요. 정옥은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기가 치매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서러웠어요.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니거든요. 그냥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뿐이었죠. 이틀 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김하늘 32살의 여성 기자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글 봤습니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정옥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해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해. 이렇게 공론화해야 며느리가 정신 차릴 거야.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어르신,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세금 절약한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집을 넘기는 서류였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억울하죠. 41년을 살았던 집인데 그 집을 지키려고 평생 일했는데 며느리한테 속았다는 게 정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인터뷰 영상은 다음 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며느리 부동산 사기가 올랐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옥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며느리 서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컸어요. 서진이 다니던 회사에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사흘 뒤 서진이 정옥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방송까지 나가시고.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 돌려드릴게요. 제발 방송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은 남철수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승산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녹취록이랑 등기부등본, 그리고 방송 인터뷰까지. 이 정도면 사기 입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했습니다. 서진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 혐의로요. 어머니가 방송에 나가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보낸 고소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박정옥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당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합법적인 증여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정옥은 그 문장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이 여자가 끝까지 이러겠다는 거구나. 정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민사 23부. 정옥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차림이었죠. 언니 준비됐어? 해숙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거예요. 남철수도 함께였죠. 떨리시죠? 괜찮아요, 어르신.
진실은 이깁니다. 남철수의 격려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법정이라는 곳이 처음이었거든요. 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정옥 앞으로 쏟아졌어요. 할머니, 오늘 재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원고석에 앉은 정옥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죠. 잠시 후 피고석으로 며느리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마치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애쓴 것 같았습니다. 모두 기립.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판사였어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펼쳤죠. 민사 제2025가단 73,212호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정옥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서영, 47살의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 이서진은 원고에게 세금 절약을 명목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물 광고, 통화 녹취록, 정옥이 며느리와 나눈 대화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 녹취록을 보시면 피고는 세금 절약용 서류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 물었어요.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서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에 노련해 보이는 남성이었죠. 재판장님, 원고 박정옥 씨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법률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정옥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복지를 위해 명의 이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원고가 혼자 거주하시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옮기시도록 하려던 것이죠. 정옥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완전히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49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한 사람이요? 재판장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말했죠. 원고 진정하십시오. 차례가 오면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정옥은 다시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어요. 원고 측 반박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일상생활과 법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원고는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신고도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옥의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3년간 세무신고 기록을 제출했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의 복지를 위해 명의이전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명의이전 직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원고의 복지가 아니라 피고의 재산 취득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을 바라봤어요. 원고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정옥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원고, 피고가 방문했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의 질문에 정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15년 만에 집에 왔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거의 안 오던 사람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녁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죠.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연 줄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 얘기를 꺼냈어요. 상속세가 10억 넘게 나온다고. 지금 명의를 넘기면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죠. 정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서류의 글씨, 도장을 찍던 순간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금융 전문가니까요. 아들도 찬성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서류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봤어요. 며느리가 증여세 절약 서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죠. 정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동네 부동산에 제 집이 매물로 나온 걸 알았어요. 며느리 명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정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41년을 살았던 집이,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 며느리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게다가 팔려고까지 하고. 정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휴식 시간에 정옥은 복도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해숙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언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잠시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피고 측 증인으로 아들 진우가 섰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지만 진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증인 모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술하십시오. 서진 측 변호사의 질문에 진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작년부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약속을 잊으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래서 명의이전을 결정하신 겁니까? 네, 어머니가 혼자 재산 관리를 하시기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자기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모친께서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친이 사업 운영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증인 명의이전 사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네. 모친께 직접 설명하셨습니까?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왜 증인은 직접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김 변호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하십시오. 이번 명의이전이 모친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우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은 2시간 더 계속됐습니다. 증거 검토, 최후 변론, 피고의 항변. 모든 과정을 거친 뒤 판사가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서는 정옥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쏟아졌죠. 할머니, 재판 어떠셨어요? 아드님 증언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슬프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진 거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1번지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년 10월 20일자로 마쳐진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옥이 이긴 거였어요.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절약을 명목으로 서류 작성을 요구했으나 실제 서류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다. 이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법률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법률 행위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원고는 사업 운영 및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자기 집을 되찾은 거였어요. 존엄을 지킨 거였죠. 또한 피고의 행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재산 편취 행위로 형사 고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과 남철수가 정옥을 껴안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정옥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승소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이에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며느리를 용서하실 건가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만들거든요. 한 달 뒤 정옥은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49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였지만 이젠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정옥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실버센터에서 손톱 미용 봉사를 하기로 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 어르신들의 손톱을 다듬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손톱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82살 할머니가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이 손톱 아직 예쁘잖아요. 잘 가꾸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어요. 판결 이후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정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 근데 진우야, 이젠 내가 내 인생을 살아. 엄마 재산 기대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옥은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는 걸요. 며느리 서진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아들 진우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어요. 결국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돌았죠. 정옥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어요. 오늘로 재판이 끝난 지 53일째다. 집은 다시 내 명의가 됐고 미용실은 정리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힘들지만 보람있다. 며느리를 용서했냐고 사람들이 묻는다.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하지만 의지하지는 않는다. 73에 배운 게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존엄은 지키는 것이라는 걸. 누구도 내 존엄을 함부로 대할 순 없다. 가족이라도. 정옥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옥은 문을 열었어요. 해숙이 서 있었죠. 언니 저녁 먹었어? 내가 떡볶이 해왔어. 야, 이 밤에 떡볶이를 왜 먹어? 먹고 싶어서. 언니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둘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떡볶이를 놓고 막걸리 한 잔씩 따랐어요. 언니 건배하자. 이긴 거 축하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옥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했죠. 오랜만에 먹는 음식 맛이 좋았습니다. 언니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그냥 하루하루 살 거야. 건강하게 내 방식대로. 좋네.
나도 그럴래.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손님들 이야기,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정옥은 행복했어요. 자정이 넘어 해숙이 돌아가고 정옥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박정옥이다. 73, 평생 미용사로 살았고 이제는 봉사자로 산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다. 정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옥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73의 나이에 찾은 자유와 존엄. 그것이 정옥이 재판에서 되찾은 진짜 것이었습니다.